해문 양희삼의 종횡무진 코너입니다. 자, 양희삼 목사님, 해문 스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좀 있으면 잠시 10시 대통령 기자회견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보다 저는 이거 정말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아침에 이제 출근하시잖아요,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잘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항상 제가 보니까 예. 인간은 횡적 관계보다 종적 관계가 우선시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래 위 종적 관계.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이 두 분의 관계인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겠지만 그 부인께서 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도 편달하는 분위기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 파이팅, 힘내, 이거보다도 오늘 주의할 점 리스트, 파이브, 이렇게 하자 5개 주의사항, 이런 거를 한번 지침을 이런 얘기 하지 말 것, 이거 할 것, 이렇게. 이를테면 얘기하다가 이제 고개를 자꾸 도리도리 하지를 말아라, 라든지, 예. 아니면 내 얘기가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 다음 기회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회피를 하라는 예. 이런 정확한 지침을 아마 하달하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해 이거보다는 네. 지침을 하달해서 저희 집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잘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 외운 대로 잘해라. 외운 대로. 예, 요즘 그게 유행이던데 예, 예. 외워서 한다는 거 검찰에서 무슨 탕수육 이빠이 이러면서 유행이던데 네. 외운 대로 잘해라. 이게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이번에 열린 기자회견 될 것이다라고 보도가 됐잖아요. 네. 기자들이 어떤 질문할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것이다. 저는 이게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워낙 경로하시는 분 아닙니까? 아하. 그럼 밑에서 알아서 경로 안 하시도록 기자회견 끝나고 얼마나 깨질 수도 있는데 경로 안 하시도록 알아서 다 교통정리하고 소위 말하는 짜고 치는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바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딱 보면 질문 수준만 봐도 우리 국민들 정치의식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질문 나오는지 보면 아이고 짜고 있네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예.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게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네. 대통령만 바뀌지 기자들은 대략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있는 거니까요. 예, 계속 있는 거니까 예. 그분들의 수준이 통제한다고 떨어지거나 이렇게 마음 놓고 해라 하다고 또 구체적으로 되진 않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대통령의 방식이 문제인 것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표와 예. 영수회담 하실 예. 때 보니까 뭔가 요새 터득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걸 터득했나요? 날카로운 질문이 오면은 딴 생각을 하신다는데 공격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이제 완곡하게 네. 덕담으로 처리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술적인 복싱 기술을 연마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링 위에 올라가셨어도 예. 그래도 케어패나 이런 거 당하지 않으시고 아슬아슬한 판정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하실 거로 잘 마무리할 것으로 네. 보시는데 좋습니다. 두 분이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죠. 혹시나 질문권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냥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질문을 하든 그냥 지금 우리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아마 구체적이고 정말 또 혹은 필요한 해야 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별 기대가 잘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어제 뉴스에 나온 영수회담 관련해서 물리 접촉이 특사가 접촉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들어보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덩치는 산만한 양반이 너무 좀 비열하고 저급한 태도인 것 같아서 지금 국민을 대하는 것도 다 그런 식이니까 진짜 기대가 별로 안 됩니다. 기대 자체가 질문 자체도 하고 싶지 않다. 혹시 우리 스님께서는 저는 네. 정치적인 질문보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뭡니까? 뭐냐면 작년도인데 기시다와 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데 도쿄에서 일본, 예. 일본 총리와 만나셔가지고
긴자에 가서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예, 오므라이스 아닙니까? 오므라이스와 돈가스가 아주 유명한 집인데 레나테이라고 저도 가끔 가는 맛집인데 그 돈가스 저도 먹으면 2,000엔 정도 해요. 예, 이만 그거 뭐요? 예. 2,000엔이면 일본에서 아주 서민적인 예, 싼 음식이라고 싼 할 수 음식인데 있죠. 예. 그거를 기시다랑 먹어서 또 돈가스와 오므라이스가 유명한데 돈가스 예. 먹었다고 하는데 그걸 안주로 한국식 소주에 일본 맥주에 폭탄주로 둘이 한 잔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하. 한일 정상이 만나서 그 긴자의 돈가스 집에 간다는 거는 예. 경호상의 문제라든지 그 여러 가지로 그게 뭐 불가능한데 그 2,000엔짜리 돈가스를 먹으러 진짜 왜 갔는지 누가 거기를 가자고 했는지 예. 그 왜 거기에 갔을까? 그 격에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제가 좀 술을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게 돈가스는 안주로 좀 아주 적절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므라이스는 더더욱 더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예. 저라면 횟집이나 이쪽으로 조금 그 긴자에 초밥집도 있고 맛있는 초밥 게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왜 것들이 굳이 돈가스 집에 가서 그 폭탄을 이야기- 먹었을까? 이야기는 어려워서. 근데 그때 이야기가 대충 나왔던 바로는 네. 무슨 뭐 노포. 우리 대통령을 얕잡아봐가지고 그런 거나 쳐 드세요 이랬다.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게 아마 네. 대통령도 의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측에서 원하지 않았으면 그 돈가스 2,000엔짜리 몇백 년 된 노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긴자에 노포가 많이 있어요. 메이지 시대에 아. 노포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실 네. 만한 데가 있었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가지 않는 이상 그 일본에서 돈가스를 먹으러 가자고 하진 않았을 것 근데 같은데.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돈가스 안 좋아합니다. 돈가스는 이게 안주로서 부적합한 이런 밥으로 먹는 거고. 아, 글쎄요, 거기에 글쎄요. 굳이 이럴 수도 있지 먹으려면 않았을까? 일본에서 거기 잡아주니까 뭐 그냥 그래 가지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의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자기 총리도 가기 매우 때문에 중요하죠. 경호상의 문제도 고려한다면 그 레나테이는 제가 가봤을 때 경호가 전혀 안 되는 것이고 네. 긴자 혼자 판 건데 왜 기시다와 돈가스 집에 가서 폭탄주를 먹었는지 그 좋은 술도 많은데 우리 스님 질문은 송곳 질문입니다. 사실은 돈가스 좋아하십니까? 왜 폭탄주를 거기서 마셨냐? 네. 그 질문 어떻게 답할지. 그거는 네. 솔직하게 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예. 다르게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5월 10일이면 내일이면 취임 2주년입니다. 윤석열 정부 잘한 점, 못한 점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잘한 점부터 한번 살펴보면 스님께서 준비를 좀 해오셨습니까? 예,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예.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식용 금지법을 통과시켰다는 거. 이거는 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이게 왜냐면 잘한 거다 이거. 88 네.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 보신탕집, 예, 예.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전 세계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통령도 과감히 이거를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개를 키우고 있는 곳이 약 인구로 치면 한 10만 명. 육견이죠. 왜? 육견. 예. 된다고 하는데 그 개식용 금지를 통과를 못했는데 과감하게 예고도 없이 예. 예? 김건희 여사께서 그 개를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예. 이유로 이 개식용 금지법이 전격 통과되고 어허. 그 애칭이라기보다 약칭 이거를 이제 김건희 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지난 연말에 통과됐는데 이거는 그 개식용 금지법 통과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독특하고 매우 잘한 것이다. 매우 이렇게 잘한 것이다. 보시군요. 그 요새 한참 이 법이 이제 예. 실제 뭐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개식용 금지법 네. 접촉 사항이라든지 예. 개농장들은 폐업을 위해서 어떤 걸 하라든지 이런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도 오던데 네. 이거는 굉장한 결단으로 한 것이 맞고 아쉬운 것은 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되지 않고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잖아요. 개사랑에서 네. 시작해서 됐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것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을 기념하는 아주 네. 개식용 금지법이 아주 윤석열 정권을 대표하는 전 법안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개는 위하는데 사람은 위하지 않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 점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우리 목사님은 좀 안 좋은 점, 네. 우리나라가 또 역대 정부에 비해서 이번에 달라진 점 하나씩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제일 그 분노스럽고 네.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골종 외교를 하고 일본 관련된 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 여건이 없이 일본과 한국이 왔다 네. 갔다 하게 하자. 그러면서 뭐 주일 대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정말 한국과 일본을 일체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독도 문제 또 뭐 배상 문제 뭐 그리고 일본의 경제라든지 지금 그 앞에서도 다루신 것 같지만 그 네이버의 라인 문제. 예. 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나라를 갖다 바쳐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태도와 이런 것이 저는 정말 가장 화가 나고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싸우셨던 우리 선조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네. 정말 너무 분노가 나고요. 너무 분노스럽고 너무 화가 납니다. 일본하고 어떤 외교적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좀 안타깝다. 또 좀 전에 했지만 잘한 거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잘한 거 못한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한 거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 또 있습니까? 있는데 하나는 인혁당 사건이 있었는데 인혁당 사건요. 사건으로 피해자들. 그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예. 받았는데 예. 그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그 판결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네. 인혁당 사건을 배상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배상금을 내지 못해서 이자가 아하. 연리 20%로 붙였기 어마어마 때문에 지연이자니까. 네, 지연이자로 20% 붙여가지고 실제 사례를 보면 5억 받은 사람이 예. 이자가 15억 되는 예, 사건이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그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 인혁당 사건의 배상금, 이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받지 네. 않는 것으로 정부가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과거사 문제 중에서 드물게 네. 아주 윤석열 정권에서 그 칭찬받을 만한 사건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대통령의 영역이었는지 법무부 장관의 영역이었는지는 네. 좀 불분명해서 제가 볼 때 이 그 한동훈 장관이 네. 이 인혁당 사건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때문에 해결된 것이지 굳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어쨌든 간 윤석열 정권이 인혁당 배상금 이자를 면제시켜 줬다는 건 대단히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한 게 근데 아주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굳이 찾아보니까 피해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중요한 그렇죠. 이것도 법무부에서 했던 거예요. 네,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한 건데 그래도 대통령 정부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난 정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런 문제들은 어찌 보면 민주정권에서 당연히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그런가? 뭐 그 인혁당 사건이 소위 말하는 색깔론 뭐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정권이라도 뭐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지나치게 눈치를 보면서 소신 없이 하는 이런 정치 행태가 자아낸 문제가 아닌가. 그러다가 오죽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일을 여기서 한다고 하는 하는 거는 것은 문제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건. 네. 그 또 잘한 것도 지금 있습니까? 잘한 거 계속 계속 나오시네요. 잘한 걸 얘기하라. 하수근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잘한 게 근데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작가님한테 들었는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해보면 이게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네. 약간 엉뚱한 데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개식용금지법을 통과시켰다든지 네. 굉장히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갑자기 인혁당 사건을 해결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데 이것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늘봄 학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예? 밤 8시까지 다 돌봐라 해가지고 교사들이 막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어요. 예, 학부형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좋아하고 교사들은 교원 충원을 안 해주고 저녁 8시까지 애들을 돌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말이냐라는 반발이 있었는데 이 반발을 과감하게 잠재워버리시고 금년도부터 전격 시행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이 복지 교육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면 앞뒤 없이 전격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많은 맞벌이 엄마들에게 좀 여유와 그런 걸 주었다는 그렇죠. 것에서 높이 그나마 평가할 잘한 만하다고 거다. 생각한다. 잘한 거다. 다만 예. 약간 앞뒤가 없어가지고 예. 보시면 하나는 개 관련된 사건이고 하나는
그 망자 유족에 네. 관한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아이에 관한 아이들 부분인데 문제고. 자꾸 연결선상은 없어요. 이게 왜 네. 갑자기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걸 전격 시행했다는 이 행동력 하나는 높이 살만하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좀 2년 하면서 달라졌던 부분, 네. 또 좀 전에 외교적 얘기를 좀 했는데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게 네. 있습니까? 뭐 이게 잘했다면 잘한 건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나라를 살린다. 네. 살린다는 전제가 뭡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건지 도대체. 어떤 네. 의미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 이념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야 뭐 그 스님이나 저 같은 사람은 뭐 경제 현장에 있거나 뭐 네. 자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럼 이 바닥에서는 정말 죽어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거 진짜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건가 싶을 정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어찌 보면은 뭐 이거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급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것은 왜 이런가? 그거는 결국 우리 전체적인 사회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허울 좋고 또 겉으로는 멀쩡하고 뭐 경제 대국이 돼서 10위 안에 들었다 뭐 어쩌다고 하지만은 이게 우리의 어떤 구조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허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건 지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 사회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정치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네. 확대해 보면 우리 사회가 때로는 막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사기를 당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제가 볼 땐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자, 얼마나 우리가 허술한 구조를 갖고 있는지 아마 깨닫게 해준 게 또 달라진 것이다라고 합니다. 스님은 우리 윤석열 정부 2년간 역대 정부하고 무엇이 가장 달라졌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한 것은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의 싸움을 그러니까요. 가끔 한다는 거는 굉장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중국하고는 뭐 관계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네. 중국과에 관한 그 발언이 있으셨는데요. 그 근자에 와서는 이제 뭐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위안스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그 윤 대통령이 굉장히 뭐 중국 대사를 욕한다는 건 굉장히 외교적으로 문제가 네. 있고 해서 곧 중국으로 소환되고 대사 교체될 줄 알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아서 네. 작년에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 중국 대사가 2년인데 얼마 전에 그 봤더니 연임돼가지고 다시 또 오셨더라고요. 왔어요. 싱하이밍 대사.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 발언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 항의한 것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가 전혀 그 개의치 않고 오히려 싱하이밍 대사를 격려해서 계속 열심히 하라고 해서 재신임해서 다시 지금 서울에 지금 주재하고 계시고 또 대만 관련돼서 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요. 굉장히 강경한 발언하셨어요. 발언들이 좀 기자회견 그 언론 인터뷰 같은 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예. 뭐 대만을 중국이 그 무력으로 뭐 위협하는 것은 뭐 국제사회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그런 식의 얘기를 해서 이거는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 친강이라고 해서 국무위원인데 친강이 직접 나와가지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 발언한 자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예. 협박을 하게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하고 또 그러면 좀 꼬리를 내리시고 좀 자제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않고 더 강경하게 대중국 자주 외교를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앞에 정권과 다르게 이분이 그 자주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 하는 그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도 의도된 건가? 아니면 또 지난 정부하고는 완전 다르게 지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여요. 윤석열의 정체는 네. 힘을 숭상하는 인물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더 큰 힘을 가진 큰 형님, 미국. 또 뭐 자기 머릿속에 뭐 잘 산다고 하는 훌륭하다고 하는 일본. 미국, 일본이라고 하는 큰 형님, 작은 형님 있으니까 까짓것 뭐 러시아, 중국 정도야 뭐 제끼고 가. 뭐 이러는 게 아닌가. 저는 이거 외에는 뭐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좀 악화되니까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요. 뭐 상황이 지금 너무 안 경제적 좋아진 거 상황이 너무 안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 것들 또 기업 자유민주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중국하고는 좀 전략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근데 이게 그 한국 그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네. 보면은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라는 네. 그 강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경한 자주 노선을 견제하실 분이 없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거의 처음이네요. 아니 근데 그럼 미국하고 일본한테는 왜 그러냐고요. 예. 아. 일관성이 있어야지. 아니 어쨌든 자주를 이야기해요. 대부분 이 역대 대통령이라든지 네. 조선시대 군왕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에 대해서 일단 뭐 중간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네, 저러지도 맞습니다. 못하고 예.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주 특이하시게 뭐 러시아 정도는 뭐 아주 저 발밑으로 보시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중국은 뭐 내가 한마디 하면 같이 이 맘먹는 한껏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놀라운 아주 강단 있는 발언이 있어가지고 사실 내심 또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을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놀라고 있어요. 아니 예. 저렇게까지 얘기하고 저렇게까지 중국과 강경 대응을 필요할 필요가 있는가? 아하. 예, 말씀하셨다시피 그 중국과는 일제적인 경제적인 네. 이 협력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중국이 마늘 같은 거 제재하면 우리 저 마늘 수입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약간 그 과단성 있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남북 관계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봤을 때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남북 관계 우리 스님이 전문가시니까. 예. 어떤 스님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남북 관계 문제 보면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 대통령 취임 선서에 그 남북 통일, 평화 통일에 대한 네. 의무가 대통령 취임 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북한 네. 그리고 통일에 관한 자기의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북한 네.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본인의 의견을 피력한 적이 맞아요. 없고 한번 들어본 적이 예,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런데 그 이 북한 대북관 통일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 북한과의 이제 대화라든지 네. 예, 뭐 역대 정권이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걸 했었죠. 돌파구로 삼아서 예. 반전을 노리는데 뭐 정상회담인데 일체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특이한 현상이다. 아하. 예, 또 지금 북한과 같은 경우에 북한은 그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북한의 애국가에서도 삼천리 강산이란 말을 빼고 또 헌법에서도 그 한반도 조선반도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네. 그 본인의 국경을 그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헌법에 영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 무관심. 아, 무관심. 예, 일체 발언이 없고 야. 오히려 그 선제 타격 내지 100배 응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남북 관계 이 지나친 경색이 불러들여 올 그 후과가 만만치 않을 거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하고는 막 너무 차이가 나는 것 네. 같습니다. 평창 올림픽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무엇보다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그 절망의 상황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중산층을 없애서 그 빈곤층을 만들어 자기 지지층을 넓히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 하시는데 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여요. 그러나 정말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소위 말하는 절망이라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그 국가의 의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인구 절벽의 문제, 또 기후 재앙 속에서 에너지 문제라든지 네, 맞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또 우리의 그 양극단화된 사회에서 소위 말해 사회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기본 사회 같은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계는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뒤로 가면서 소위 말하는 이채양명주, 다 범죄와 비리와 관련된 것들만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이게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절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2년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오늘 기자회견까지 좀 다뤄봤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서초의 봄 시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죠.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일인가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둘러싼 명품 가방 그 수수 의혹 사건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전담 수사팀도 꾸린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대기자님부터 네. 어떻게 이거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요게 5월 2일 날뭐 검찰총장과 맞습니다. 중앙지검장이 항상 주례 보고를 하잖아요. 네. 지시를 했다는데 네. 이게 지금 고발된 지 5개월 가까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검에서 전담 수사팀을 갑자기 왜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왜 지검에서 이렇게 하냐는 의문이 하나 들고요. 또 한 가지 추가 의문은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하. 아니면은 특검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네. 이제 지금 최상병 특검이 이제 뭐 통과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특검은 보나마나 쌍특검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발의될 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쌍특검이 일단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들어오면은 그럼 검찰은 뭐 했냐는 비판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또 다른 관점은 지난번에도 그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가 송경호 검사장 경질설이 나오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와중에 이 팀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은 정말 그 검찰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용산과 교감하에 조율이 돼서 일어나는 거냐 아하. 요것도 좀 바라봐야 되겠죠. 아. 근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검찰이 저렇게 나섰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네. 근데 그동안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 지금 디올백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하자 그러면은 그건 뭐 몰카 공작에 의한 네. 거라라고 역공을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검찰이 수사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럼 사연 조율이 된 거겠구나. 조율된 것이다. 그럼 조율된 거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손대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왔다는 것도 하나 있겠고 검찰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검찰이 이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주가 조작 사건을 손도 안 대고 넘어가면은 검찰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기소청으로 전락될 수밖에 예. 없는 운명을 맞이할 거다. 아하. 그러니까 조직적인 그런 역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과거에 그 얼마 전 사건인데요. 예. 윤석열 검사가 이제 우리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여주지청장 시절. 예,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이죠. 당시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야, 이 댓글 수사해도 되겠냐? 의중을 타진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었죠. 최동욱 총장 찍혀나고 네. 윤석열 검사 좌천돼서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밀려다녔잖아요. 예. 그럼 과연 이게 검찰의 의중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걸 가지고 이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 주셨습니다. 우리 네. 대기자님께서 네. 약간은 조율이 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김건희 여사 소환도 가능한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우리 저는 변호사님께서. 사실 사전에 약속이 됐다기보다는 네. 이원석 총장의 꿈틀, 이 총장 꿈틀 사건이 꿈틀이다. 오히려. 왜냐면은 본인이 총장에 있을 때 검찰이 지금 모습이 예. 저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볼까를 생각하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첫째는 최근에 그 검찰의 지금 장기 미제가 최다입니다. 네. 왜 최다이냐면은 그 전국의 에이스들을 다 그 민주당 뭐 의원들 수사하는 사건으로 파견을 예. 가고 그래서 예. 이제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사건이 자꾸 그 검사들 손을 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지체되고 이래서 장기 미제 건수가
사상 최다인 이때 그래서 조직에서도 여러 가지 비토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장기 미제가 맡아 보니까 고검 검사 그리고 중경단 검사들을 투입하려고 하는데 아니 인사들을 이렇게 해서 민주당 잡는 수사에서 인사는 특수부 검사들이 챙겨가는데 왜 네. 우리는 개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 안 해서 이렇게 장기 적체 미제가 적체된 게 아닌데 이런 내부에서 리더십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여러 가지 무리하게 수사를 하면서 그 이화영 경기부지사에서도 잡음이 났고 그리고 최근에 성남 FC 사건은 증인이 410명이잖아요. 아, 이거 언제 끝납니까 그거? 그걸 한 길에 보통 한 사건의 증인을 최대 2명까지 2명 정도 부른다고 그러면 하면 일주일에 재판 매번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을 가게 4년 됩니다. 가야 돼요. 예. 만약에 2주 단위로 하면은 8년을 갑니다. 한 네. 사람이 한 사건으로 8년 재판을 받고 그럼 만약 8년 이게 집중 심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매주 하는 거는 뭐 네. 구속 사건 같은 특정한 경우 그러면은 재판부가 몇 번을 받게 될까요? 예. 집중 심리 뭐 직접 심리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형사 절차가 파탄을 나는 거를 본인이 지켜봤고 그래서 아 검찰을 더 이상 정치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 사실은 이제 이 사람들은 항상 필요에 의한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네. 목적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미리 정해놓고 가리마를 타두고 가는 거란 네. 말입니다. 그럼 정말 정의로운 검찰이었으면은 도이치모터스 어떤 혐의가 있든 없든 불러서 규명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총장의 꿈틀 사건이라고 봅니다. 야, 두 분 조금 달리 보는데 아마 지금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생각이 청와대와 듭니다. 대검의 네. 긴장관계, 검찰의 긴장관계 약간의 속에 긴장관계. 예. 그러면 이게 소환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까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포인트는 일단은 전담 예. 수사팀까지 꾸렸으니까 소환도 안 하면은 그건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신용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소환을 하는데 그 갑자기 이제 요 5개월짜리 지난 명품 디올백 가지고 소환을 했는데 요것만 가지고 끝낼 거냐 한 가지 더 바라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명운이 달린 것은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네. 이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검찰은 지금까지 해온 야당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사실은 명분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정한 검찰,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자면은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명분은 명품 디올백은 사실은 일단 드러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통령은 또 재임 중 형사 소추권이 면제돼요. 기소할 사안이 아닌 겁니다. 네. 그러면 과연 요것만 갈 것인가? 이렇게 봐지는데 요것도 사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은 그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뭐 과거 이제 선대부터 알던 관계라는 거 양평과 같은 동양 출신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어떤 혜택을 받았냐면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밤에 150명은 참석하는 오부 요인, 재벌 총수, 그리고 해외 순방에 따라가는 150명만 참석하는 만찬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네. 이거는 초청하는 사람은 공무에 관한 공무원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럼 최재형 목사는 이 여기에 대한 대가로 샤넬 디올백이나 샤넬 뭐 화장품 줬다. 세트, 예. 디올백 등을 준 거잖아요. 뇌물 그럼 있네요. 뇌물은 뭐 공직자가 아니니까 네. 뇌물 안 돼. 알선수재가 알선수재죄 되는 같은 거. 알선이 되는 거잖아요. 대가성. 예. 예. 그럼 검찰이 과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면은 그냥 봐주기 위해서 소환했다, 신용만 했다. 이거는 네. 검찰에 더한 비판이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가 조작 이전에 이 사건 명품 디올백만 해도 청탁금지법 플러스 알선 수재도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 수사 방식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민정수석,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했던 수사 방식인 거잖아요. 네. 나올 때까지 트는 방식. 네. 이게 검찰이 그동안에 항상 지탄받지만은 검찰 권력이 막대하다는 그 느낌을 주는 그 방식 그대로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걸 그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김건희 여사 소환의 함수가 그냥 불기소하기 위한 명분인 쌓기일 수밖에 없는 일수만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불렀으면은 주가 조작 한 번도 못 불렀는데 제대로 네. 불러서 수사해야 한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게 아까 부른 김에 말씀하신 수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 변호사 말씀하신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면은 이원석 검찰총장 너 도대체 뭐했냐? 네. 이 비판. 그럼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 조직이냐? 그럼 권력은 수사 안 하고 야당만 반대 세력만 쫓는 기관이냐? 그럼 누구 뭐 때문에 존재하겠냐? 네. 이런 걸 막기 위한 것도 되겠지만은 일단은 의주고 첫 번째는 저는 조율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지금 오늘 좀 발표한다 그러죠?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저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법적 얘기를 좀 했는데 직무 연관성, 말씀 수재 같은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청탁금지법이 된다 그러면 배우자는 처벌 규정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 대통령 소추 이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는 수사가 쉽진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전에 조율됐다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네. 대통령실에서 해명하기를 이거 국가기록물로 뭐 창고에 보관해뒀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변명에 대한 절차가 돼 있는지를 먼저 압수수색을 했어야겠죠. 이제 정비하고 갖춰놓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기습적인 뭐 수사는 아닐 것 같다. 네. 어느 정도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제 결국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걸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만 문제. 이건 사실 좀 사소하잖아요. 네. 사소하니까 이것만 가지고 뭐 수사를 전격적으로 했다. 우리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세우기엔 좀 궁색하죠. 네. 조금 뭐 그 부분이 조금 해석이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검찰총장의 내면으로는 굉장히 좀 부글부글하는 상황은 맞을 이원석 총장이 내면적으로 예.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이제 검찰이 그 유시춘 EBS 예. 이사장의 뭐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것까지 조사하고 있냐면 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한 달 한도가 얼마일까요? 뭐 얼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인데 그 EBS에 출연하는 교사들을 네. 식사를 했는데 5인에게 15만 원이 한도인데 15만 3천 원을 썼다. 3천 원 넘어가 뻔네요. 네, 3만 원. 이 3천 원이 뭐 누가 음료수를 하나 더 시켰을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3천 원, 그러니까 그 3천 원, 2천 원 이걸 끌어 모아서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예, 거죠? 청탁금지법 예. 위반이라고 하니까 네. 이걸 조사를 한다고 하니 기가 네. 막힌 사람들이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 동정표를 보고서 말입니다. 네. 이게 법무심의관실에 있을 때 농협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총장 시절에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 너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 무슨 돈으로 이걸 썼느냐? 이거 네. 법무부의 일이 검사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사 일은 수사하고 그렇죠. 법무부는 여러 가지 그 교정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파견 간 거지 법무부에 있을 때 일을 인간관계가 검사로서의 일과 인간관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공격을 당하니까 이것도 반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적용하는 잣대 그리고 우리가 적용받는 잣대 이거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딱 그 도마에 오르니까 화가 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일단은 뭐 검찰총장 임기는 2년입니다. 올해 9월이면 7월 정도는 지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달 정도밖에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등 주요 수사 다 매듭 짓겠다라고 이원석 총장이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게 조율을 한 건지 아니면 또 검찰을 좀 지키기 위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그림이 있는 건지 네. 또 특검을 또 막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 22대 국회 열면 뭐 당연히 통과될 것 같다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 게 더 올바를까요? 특검을 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특검을 하잖아요. 네. 네, 특검을 맞이하는 대상 검사들은 네. 자기가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야, 이건 참. 예, 그럼 자기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수처나 특검이 뭔가 갑자기 막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네. 최상병도 나중에 좀 더 다루겠지만은 공수처가 사실은 한 7, 8개 시간이 꽤 흘렀는데 네. 그동안에는 뭔가 좀 미적거리다가 지금에서 갑자기 이제 뭐 유재현 이 법무관리관 부르고 네. 박정훈 뭐 부르고 다 지금 엊그제는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까지 불렀잖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검찰도
이 상태에서 특검을 맞이하면은 국민적 지탄을 받지 면치 못할 겁니다. 아, 조직이. 그러면은 예. 뭔가를 했다는 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검찰이 특검이 다가오면은 검찰은 정말 열심히 수사합니다. 원칙대로. 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런 관점도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저 움직이는 게 과연 조직적인 뭐 자기들만의 판단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네. 글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의견서에 낸 게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23억 가까이의 네. 수익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대목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안 쳐다보다가 해낼 수 있겠는가? 이게 좀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의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특검 때문에 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된다. 좀 전에 우리 대 기자님께서 민정실 얘기를 좀 했는데 네. 민정실 지금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가족들, 친인척 비리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비판을 좀 하고 있는데 민정실 얘기 좀 해보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실은 일단 그 민정수석실을 없앰으로써 네. 검찰 관련 그 사정기관과 관련된 위험을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는 걸 이미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 게다가 이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참에 문제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뭐 공격할 것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사건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네. 그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푸시를 하고, 그거는 공격을 하는 건이 되겠죠. 그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푸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 사건은 또 단도리를 하고, 네. 이 양자의 역할이 두 개 다 할 것이다. 양반면이 모두 필요하죠. 사실 민정수석실의 부재가 항상 건의하시는 예. 그분을 진노하게 한 첫 번째 사건이 그거였죠. 대구지검에서 그 안혜욱 한국 어린이 태권도 협회장에 맞습니다. 대한 그 구속영장, 명예훼손 영장이죠. 구속영장 예. 신청을 기각했죠. 예. 그 뒤로 공교롭게도 대구지검장, 대구지검 차장, 부장검사가 모두 한직에 물론 그것으로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거 거가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민정수석실 좀 네. 있어야 된다. 항상 그 사건의 추이를 바라보면서 필요할 때 개입해주는 이게 없으니까 이 사달이 네. 나는구나라고 저는 그때 그래서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만드는 건데 김주현 전 차관 기수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8기입니다. 김주현 전 차관이 이제 매정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민정수석실 부활하고 김주현 전 차관 낙점된 부분하고 한번 원래 짚어주십시오. 민정수석실이 청와대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만큼 그 기능이 막중하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5대 권력기관 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뭐 이 5대 감사원까지 다 이걸 관장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정수석이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민정수석이 제 기능을 다 하느냐,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권의 명운이 갈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겠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은 검사를 하면서 민정수석의 과도한 개입, 관여로 인해서 아마 뭐 피해를 입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인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안 한 거단 말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어요. 법무관리관실만 가다가 네. 1년 4개월 그때 옷노비 이후에 부활을 시켰죠. 네. 이것도 지금 폐지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공약에 의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새로 부활을 시키면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뭐 발표하거나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힐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왜 부활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은 네. 결국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그게 김건희 여사 특히 이 문제를 둘러싼 여기를 방어하기 위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용산 로펌을 만들려는 게 아닌가. 용산 로펌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과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다가오는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대응 기관이 없잖아요. 네. 지금은 두 개 조직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 기능이 민정수석이 관장하던 때와는 전혀 좀 제대로 못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그 김주현 지금 내정자로 알려진 네. 이분은 이제 뭐 대검차장, 법무차관, 검찰국장 요직을 다 두루 거쳤어요. 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김주현 내정자가 검찰국장 시절에 윤석열 검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예. 지시 불이행으로 예. 정직 받았죠. 예. 그때 검찰국장으로 당연직 징계위원인데 그 당시에 남기춘 변호사가 이제 윤석열 대리를 하면서 네. 특별대리. 그 기피 신청을 내려고 했는데 회의에 불참해서 기피 신청을 안 냈던. 아. 그래서 뭔가 좀 미묘한 관계이긴 한데 당시에 윤석열 검사 징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약은 했었는데 막판에는 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인연으로 내정을 했는지 어떤지 네. 모르지만은 어쨌건 뭐 대검차장,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요직을 거쳐서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보긴 합니다. 검찰을 직접 챙기려고 민정수석실에 이런 어떤 좀 고참급인 김주현 전 차관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관점에서 보자면 예. 한동훈 법무장관을 시켰을 때는 알아서 척척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후배 지금 많이 후배니까. 지금 박성재 장관은 네.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지만 네. 기수는 한참 위고 위 선배 같은. 그리고 네. 이제 박성재 장관이 지금 와서 자기가 뭐 이런 불법적인 또는 무리한 네. 걸 하겠냐라고 바라보면은 그걸 하기는 잘 안 쉬운 위치에 있죠. 네. 또 시키기도 잘 안 쉽죠. 예, 예. 지금 방통위원장관 김홍일 그 위원장도 그 이전에 이동관 위원장에 비하면은 별로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무리하지 않는다는 그분도 별명이 야근곰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 본인이 다치는 기스난 일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박성재 검사도 특수통 출신인데 무리하게 해서 네. 뒤탈이 있는 걸 하겠냐. 아. 그러면은 알아서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예. 법무장관이 안 하면 누구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요것 때문에 민정수석실이 부활하게 된 바라보게 된 것 아닌가는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네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이현주 변호사님. 근데 뭐 네. 지금 검사장이 예. 27기, 26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근무연에 네. 의해서 관계가 있다든지 하면 말을 건네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밑에까지 다 사실 이게 각각 층위를 맞춰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 검사장급은 같아요. 예. 검사장급끼리 예. 통하고 뭐 부장검사는 또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민정수석실 하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갖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매칭시킬 하나는 것이다. 도이치 특검에 대비해서 뭔가 수사하는 신용을 내는 것이다. 아니면 정말로 이제 우리는 뭐 이제 검찰로서는 너네 수사 안 할 거면서 수사권 왜 갖고 있니? 라는 그 검찰 개혁의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예. 그래서 정말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조사하는 거라면 이 디올백 사건의 수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네. 왜냐하면 그 방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알고서 들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건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이 수사팀에 배속되느냐 이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지난 4일이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한 데 이어서 또 추가 조사를 밝혔고요. 지금 뭐 김 사령관 자체가 VIP 경로서를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15시간 만에 이제 끝난 첫 조사입니다. 어떤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그 핵심은 바로 네. 그거죠. 이제 김교환 사령관이 이첩 뭐 하지 말라는 지시에서부터 그 경찰청에서 회수할 때 이 그렇죠. 핵심 관련자 아닙니까? 아마 공수처가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네. 다 소화를 못했다고 합니다. 15시간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아마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제 이 수사가 그럼 김규환 사령관, 이종섭 장관이 지금 위선을 자르고 있잖아요. 내가 네. 결정했다. 근데 이제 김규환 사령관은 VIP라는 얘기를 이미 박정훈 대령이 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진위를 가리는 문제. 네. 근데 이제 왜 김규환 사령관이 출두를 하면서 변호인 조력 없이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의문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 일은 별로 없는데요. 조사 내용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저도 그게 조금 아마 두 분이 변호인이시니까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변호인 같이 가는 게 맞는데요. 예. 그러니까 빠진 결국 게 참. 본인이 살려고 한다면은 데려가잖아요. 무조건 데려가야죠. 예. 그러면 본인이 다 뒤집을 쓸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유임됐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근데 그 우리
박정훈 김기환 사령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휘 서신을 내려보내면서 네. 뭔가 말 못할 사정. 그게 과연 무엇일까? 네. 여기에 대한 게 공수처도 사실 그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또 되고 있지 않을까요? 자, 공소 수사 어쨌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뭐 그게 특검이든 뭐든 그 때문에 하든지 간에 앞으로 같이 한번 전망 좀 해주십시오. 이 변호사님께서 같이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뭐 공수처야 그냥 생색내기 네. 내지는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그냥 놀고 먹지는 않았어라는 걸 보여주는 정도로만 네. 조사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 정도 될 생각되고, 것이다. 뭐 김기환 예. 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유재은 씨가 꼴이라면 한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분이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은 것이 참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은 예. 그 박정훈 대령의 공소장에 누구의 지시를 항명죄 말입니다. 네. 누구의 명령에 불복했느냐라고 적시된 사람이 장관 아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네, 김계한. 그래서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의 변소는 지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도 직접적으로 그런 지시를 하기에 좀 겸연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가 좀 알아먹고 예. 네가 알아서 알아서, 해라. 예. 그래서 VIP라는 얘기도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 네. 이름으로 명령 지시를 내릴 거면.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명령의 주체로 내려진 분이 뭐 직권남용죄로 될 수 있는, 뒤집어지면 무죄가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분이 뭔가 그러면 좀 허심탄회하게 나 다 털고 가겠어 이런 심정이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참 좀 마인드가 약간 좀 어떤 그러니까 생각인지 이게 모르겠네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저는 주목해볼 게 두 가지 점이었는데 네. 핵심 관련자 두 사람을 계속 공직으로 묶어 두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죠? 예. 이종섭 전 장관은 무리하게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예, 했고. 그것도 뭐 실장급이 가는 네. 자리에들 호주 대사로 보내고 이것도 김기환 사령관은 또 유임을 시킨다. 사령관을 이제 기소에 안 맞게 유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공직에 묶어두는 이유는 결국은 윗선으로 오는 길을 막으려는 그 방어용 아닌가 아하.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 그 뜻을 알아먹고 변호인 없이 그냥 나가서 나간 것이냐. 내가 뭐 이건 뭐 변수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하면서 네. 그러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의심이 저는 들더라고요. 두 가지 해석이 점이 가능하네요. 네. 법적으로 아니고 그냥 네. 사실상 걱정된 점이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이 네. 또는 이런 뭐 국방부 장관, 뭐 차관, 뭐 전직이긴 했지만 네. 아무튼 현직에 있는 분은 이 사령관님인데 예. 수사본을 15시간, 10시간 이렇게 부재해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혹시 거죠. 불시에 무슨 사태가 생겨요. 뭐 예전에 뭐 해령 그저 서해 교전 같은 거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부사령관을 뭐 임명하고 가긴 갔겠지만 뭐 임명 대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해병대 네. 사령관이란 자리가 사실 해병 전후회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이유가 네.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해병 사령관이 저렇게 소환돼서 조사받고 저런 모습이 사실은 명예를 존중하는 군인이라면은 네. 사실은 뭐 옷을 벗고 수사받겠다라고 그게 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당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네.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PD 수첩을 보면서 네.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그때 같이 그 현장에 투입됐던 해병 네. 중에 하나가 제대를 해서 이제 아주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내가 체일병을 못 잡았어라고 하면서 악몽에 시달리고 울면서 깬다는 거예요. 그 네. 어머니가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면 김기환 사령관은 이제 내려놓으셔야죠. 그게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양심 고백이라도 하시든지 말 못할 고뇌가 많다는 그 말 못할 고뇌를 지금은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자,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 지금 최상병 특검 올라가 있습니다. 2일 본회의 통과가 됐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했고요. 앞으로 거부권 행사할지 또 행사한다면 제 의견은 어떻게 될지 그거 짧게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거부권을 내비치긴 했는데 네. 국민적 여론이 이미 총선 민심이 최상병 사건에서 이미 드러났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마냥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텐데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하는 이유가 명분이 그거잖아요.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게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네. 이런 명분을 지금 쌓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어요. 다시 또 검찰로 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이 또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윗선 대통령까지 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실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네.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공수처 조직이 검찰 조직과 비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공모함의 나룻배 정도 차이, 나룻배. 너무 적어요. 차이밖에 안 납니다. 너무 적어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용량이 너무 네. 넘치고 있는데 네. 그럴 거면 차라리 이런 기회는 특검으로 지금도 아마 각 예야 신문들도 다 그러잖아요. 특검 그냥 받아라. 그게 맞다. 네. 받고
설명을 해라. 그거 오늘 뭐 저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뭐 조중동에서도 사설에서. 예. 예,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그 윤 대통령의 언어라는 게 우리 네. 시중의 언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나는 충성시키는 사람입니다. 아, 이거고 그렇습니까? 역수회담도 예. 그렇잖아요. 우리 만나서 날치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로 생각하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 그 뭐 털고 간다 예. 내지는 내가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 나의 그 무거운 짐 발목을 잡아끄는 이거를 제거시키겠다라는 생각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자기 목을 치는 무기를 자기 스스로 마련해 주는 아.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행사할 생각합니다. 수밖에 없고. 평소에 그 용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겁이 많고 예. 그게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요. 네. 책임을 안 집니다. 본인은 그렇습니까? 영장이 기각돼도 무죄가 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본인은 그냥 그 수사한 걸로 밀어붙인 걸로 돌파한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모습인 거죠. 네.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 그거를 특수수사하듯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정치는 사라지고 이렇게 이런 갈등만 남은 거죠. 그렇죠. 그 검사들에게 언어라는 건 상호 감정과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이 아니라 네. 내가 남을 억누르고 아하. 억압하고 내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표명 알겠습니다. 그대로 뭐 믿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초의 범은 최상병 사건 특검까지 다뤄봤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합니다. 정치 배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스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일 5월 예. 9일 10시에 있습니다. 주제 제한하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민감한 현안 솔직한 입장으로 밝힐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는데요. 자, 자유로운 기자회견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뭐 형식이 자유롭다. 네. 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자유롭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뭐 작은 만족할 만한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을 네.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도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네. 큰 성과는 안 나올 거다. 그런데 작은 성과 정도 생각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취임 2주년 또 총선 이 결과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네네. 근데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다 보면은 그 기대에 못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정도의 막 깜짝 놀랄 정도의 동공지진이 일어날 현상은 아닌데 네. 그래도 지금 신문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나올 거다. 왜? 지금 아예 김건희 여사가 뭐 활동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핵심은 최상병입니다. 최상병도 조금 조정은 되겠지만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현역 의원 중 21대 국회에서는 김웅 의원이 찬성을 해요. 네.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찬성 예정돼 있는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네. 합니다. 투표합니다. 아유, 뭐 이렇게 누구 좀 흉내 내지 마시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네. 작은 정도의 상황 전개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네. 안 그러고는 뭐 꽉 막힌 외통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정말 파격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네 뭐 하노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뭔가 나올 것이다. 아니, 나오셨어요? 예. 제가 그동안 민심을 청취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소상히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향후의 국정운영 계획을 플랜을 그렇게 설명드릴 것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실제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나와 있네요. 오늘 나와 나오셨- 계시네요. 아니 그래서 나오셨네요. 제가 네. 그 못한 것들도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응? 아니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사과나 유감도 좀 표명을 하실 건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하면은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감으로 얘기해야 또 유감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감이네요. 유감이면은 그거 어떡하지? 그거? 참 이거. 아니 근데 저는 네.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격적인 네.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없을 것이다. 하지만 뭐 지난 2년간 뭐 하려고 했는데 총선 결과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기자들도 그걸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좀 유감이나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총선 결과가 그렇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뭐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특검 질문은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뭐 지금 만약에 공수처나 검찰 수사하니까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아주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하는 답변은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네. 수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떤 성역도 없다. 뭐 소환이든 그거는 검찰에서 알아서 서면 조사도 할 일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혀 영향을 줄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있을 거고 최상병이 네. 진짜 중요한데 최상병. 저는 이것도 뭐 그대로는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예. 일단 한 번 더 조정을 해서 아니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한 처리 이야기했지 않냐. 네. 그게 또 우리의 이재명 대표가 그때 해동한 정신이다. 해동한 그 의미다. 그래서 저는 조건부인데 아주 큰 조건을 달지는 않는 수용 의지를 밝힐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물론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말씀하신다고 예, 예. 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그 지난 2년간 국민들의 그 소통을 했을 때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그 김주현 우리 2년 선배 아니겠습니까? 대학. 그래서 그분을 좀 모셔가지고 민심을 청취하고 국정 전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박절하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예, 박절. 좀 이제 그거를 어그레시브하게 정부가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배 소장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아니,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와드리는 것은 네. 박절하다고 할 게 아니라 절박해야 돼요. 절박해야 된다. 이게 박절을 거꾸로 하면은 절박이거든요. 맨날 지금 저렇게 우리 말장난 박지훈 또 하시는데. 앵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좀 이렇게 잘 해주시면은 제가 좀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리고 해야 저는 된다. 총선 책임론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저는 총선 책임론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의 관계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는데 썩 좋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데 총선 책임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뒷걸음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기자회견이 말짝 도루묵이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총선 패배 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할 것이다. 네, 그런 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평가도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조언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직접 설명도 듣고 싶지만은 저는 총선 관련해서는 대통령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잖아요. 네. 미디어 토마토라는 곳에서 했잖아요. 여기인가? 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네요. 예. 네. 멀리도 아니고 여기네요. 예. 네. 어쨌든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당과 정부가 정말 일신에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그 최혜병 특검법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특검이 아니라 일찍이 특특검이 필요하다. 특특검?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근데 안철수 우리 의원이 결국은 퇴장하셨잖아요. 참, 그 부분 그런데 철수하셨- 결국은 철수하셨죠. 제가 네. 안 철수한다고 해놓고. 철수하셨어요. 안 철수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그 하나 해볼까요? 예. 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보통
19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만.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예. 바로 이지. 이지. 아, 배 소장님 안 웃네요. 저는 우리 그러면 배 소장님 보고 생각나는 저는 개그가 있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대선에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부분이라고 봐요. 네. 배 소장님, 네, 배 소장님 그 제 배 얼굴을 소장입니다. 보니까 배 대장은 화납니다. 아닙니다. 네. 화나는 숫자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숫자 뭐 9 아니에요? 하나는 8. 8. 예. 8. 영어 개그입니다. 예. 이거 와튼 스쿨에선 터지는데 아무도 안 웃네요. 정말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예. 안철수 의원은 이거 안 해야 안 해야 됩니다. 대선 후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재밌는데. 야,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님은 참 그 유머 감각이 늘지가 않습니다. 전혀 늘지 않고 전혀 늘지가 않아요. 유머는 철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뭐는 철수해라. 특검이나 이런 본회의 철수는 하지 말고 유머는 좀 제발요, 철수해달라. 제발 예. 말 좀 빨리 하고 있어요. 말 좀 빨리. 말도 좀 빨리 하시고. 자, 최상병 특검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좀 수용해라. 예, 예. 이 얘기도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게 조건은 달지 않는 수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네. 그냥 바로 이런 이야기했고 조선일보에서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네.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그나마 가장 많이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지지하고 있는 매체가 조선일보예요. 그런데 그렇죠. 조선일보에서 벌써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 이거 김건희 여사 수사하고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안 하면 받아야 된다. 이건 보수도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지지 안 한다. 지금 지지율이 바닥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 왜냐하면 벌써부터 안철수 의원이 벌써 반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입니다. 물론 3년 임기 나면 대통령한테 바로 대들지는 못해도 한 명 생기기 시작하면 2명 되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수열의 법칙이잖아요. 2, 3, 4, 5, 6이 아니에요. 2, 4, 6, 8, 10, 12 그러면은 올라간다. 이탈표가 8명 예, 넘어버려요. 예, 이게 예. 간단한 게 2, 4, 8이에요. 네. 2단계, 3단계만 뛰면 벌써 8명, 22대 예. 국회에서 이탈표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탈표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돼버린다면 이야. 그럴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는 분석도 있지만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가 없죠. 큰일 나요. 예.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시장. 예. 홍준표입니다. 최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죠. 감성에 의존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네, 그래 봅니다. 해서 수해 현장에서 이재민 수색 과정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공수처 수사 결과 보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맞지 수사 중인데 지금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냐? 네, 그래 봅니다. 시장님, 대구 경북에서 특검법 찬성 여론이 60% 이상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감성 여론에 휩쓸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찬성이니 반대니 하는 것 자체가 가짠다. 네, 그래 봅니다. 가찬다. 예. 이미 수사 중이죠. 네. 배 소장 그거 몰라요?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끊겼어요. 뚜. 야, 홍준표 시장은 요즘 보면 네. 대통령실하고 좀 같이 좀 윤석열 하는 느낌. 대통령하고 싱크로가 된 것 예, 같아요. 같이 가는 느낌. 여보세요. 네. 내 보니까 의협 회장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안 방자하다. 방자기 짝이 없이 내가 이상한 X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저런 정도로 제가 형편없는 X인 줄 몰랐다. 그래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치고 정치 지도자 대들고 조사에서 째째하게 저렇게 홍 시장님 의협 회장이 실치나? 홍 시장님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편이더라고요. 저 정치인이야? 네, 네. 참. 참. 네. 이홍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욕을 엄청 하세요. 매일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는 도움이 안 됐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 설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뭐 했죠? 거저 찰칵 해가지고 셀카놀이하고 예. 그래서는 안 되십니다. 또 한 번 근데 패장을 올린다. 예. 그것도 안 될 일이죠. 시장님 혹시 질투입니까? 질투는 아니죠. 당의 고문으로서 내가 이 당에 30년, 40년 동안 헌신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합니까? 아, 네. 그것도 방자하다. 방자다. 방자하다. 네네. 가짠타. 가짠타. 야비하게 한동훈이 편드는 배종찬 가짠타. 가짠타. 아니, 배정. 시장님 그래, 좋아하시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이택수, 김봉신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냥 여론조사 보지 않아요.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예. 좀 해보겠습니다. 보수층 지지는 아직 여전합니다. 예, 높습니다. 네. 7말 8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연기가 됐는데 한동훈 등판합니까?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지금 상황으로는 예. 왜 그러냐면 당직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 총선 때 꾸렸던 당직자들하고는 식사를 했다 그래요. 네. 그 이전에 또 비대위원들하고 식사를 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도됐어요. 지금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연락을 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오찬에 몸이 안 좋아 놓고 왔는데 식사하고 또 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안 만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안 만나죠? 진짜. 지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총선 전까지는 가까웠을지 몰라도 어떤 이유든 저떤 이유든 간에 총선 끝나자마자 방금 전에 우리가 전화 연결했던 등장했던 홍 시장하고 4시간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그 홍 시장이 지금 누구에게 칼을 갈고 있습니까? 한 전 위원장이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그러면 저는 첫 번째는 윤한 관계 안 좋다. 두 번째는 임기가 3년 남아 있는 대통령이에요. 예. 그다음에 전대룰이 지금 당원 100%예요. 만약에 나갔어요. 전당대를 나갔는데 당 대표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어쨌거나 그런데 나갔는데 전당대 당원 100%인데 안 됐다. 떨어졌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 한동훈 끝이에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전대 룰이 바뀌는지 여부도 변수가 됩니다. 마지막은 백서. 지금 조정훈 의원이죠. 마포갑에. 조정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백서 TF팀. 예, 네.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효옥. 네. 전효옥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효옥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칼을 갈고 있어요. 예, 왜 그건 그런지 뭐냐면 예. 총선 결과를 평가하는 백서에서 한 전 위원장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탑재가 됐다. 그러면은 백서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총선의 책임은 누구? 한동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이야기예요. 아니 총선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나온다고 보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다. 한동훈 저는요. 한동훈 위원장 나왔어요.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제가 출마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이상민 의원 만나서 밥 맛있게 먹고 또 비대위원들 만나서 수고하셨다. 그동안 정말 힘든 싸움 하셨다. 예. 이렇게 응원하고 독려한 것뿐입니다. 아니 한전 위원장님 그러면은 출마 안 한다고 그냥 선을 그으면 될 선 텐데 그으면 되잖아.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왜 서결이 형한테 전화해서 형님 저도 왜 밥 안 주십니까? 저 밥 잘 먹잖아요. 그거 왜 안 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전화할 의무가 없는데요. 아, 제가 무슨 의미입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 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연락을 할 일도 없는 거죠. 하여튼 궁금한 게 평소랑 좀 헤어스타일이 다른데 뭐 변화가 있나요? 제 헤어스타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종찬 수상도 헤어스타일 말씀하실 자격이 있나요? 아니, 저는 제 그 머리거든요. 질문을 혹시 민주당에서도 하셨나요? 안 했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헤어스타일도 얘기하셨나요? 할게요 그러면. 예. 저는 그게 공정이라고 봅니다. 예. 네. 공정 얘기를 또 한동훈 위원장은 또 항상 하시니까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등판 여부도 아마 주목해야 될 또 주목해야 할 또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민정수석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주연 법무부 전 차관
임명이 됐는데 민정수석실이 민심 청취를 강화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민심은 전심인데 저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민정수석실이거든요. 네. 민정수석실이면은 사실 민정이잖아요. 민정. 사정하고는 다릅니다. 네. 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민자를 쓰는 거 맞죠? 네. 그죠? 그다음에 뜻정자인가요? 뭐가 되나요? 민정인가요? 네. 초코파이 할 때 정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배고프잖아요. 그 정자입니다. 근데 아니 그 오리온입니까? 그게 민정이? 같지 않습니다. 저는 아니 초코파이 근데 얼려 먹으면 참 맛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예. 초코파이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전주 초코파이를 좋아할 거예요. 그 전주 커요. 초코파이 맛있죠. 그래가지고. 그거 아닙니까? 그거 딱 해가지고 딱 뜯어서 먹으면은 이게 어? 전주 초코파이는 칼로 커팅이 가능해요. 여기 하나 안 그러니까. 들어가 이거? 간식이 없네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네. 모스크,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데서는 초코파이를 칼로 커팅을 한대요. 아, 고급이에요. 인기 좋으니까. 고급이에요. 예. 그거는 그거- 먹을 줄 모르는 건데 이거 참 이거. 사실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 민정수석 네. 수석실에 이제 일단은 지적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뭐 검사가 왜 또 민정수석? 왜냐면 예전에는 민정수석실에 DJ 정부 때는 김성재 전 의원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백성민. 그건데 지금은 약간 좀 사정적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네네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 밑에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기존에 있는 거. 법률비서관이 그렇죠. 있고요. 법률비서관 있죠. 민정비서관 근데 들어가는 이번에 거는? 새로 이제 네. 만든다는 게 민정비서관이잖아요. 네.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인데 민정비서관이 무슨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것도 나는 법조인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여론을 청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론은 일단 여건이 아니라 야권 여론이 있을 테고 여건은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니까 네. 그것도 필요하다면 여건도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 아니 그럼 국민 여론 그동안 수렴이 안 됐냐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은 그동안 국정 상황실도 있고 지금 대통령실 내부예요. 네. 그다음에 또 정무수석실도 있습니다. 한호섭 전 정무수석이 여론 데이터 전문가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다 민정비서관실도 필요 없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보면 되고 지금 우리 이 박지훈의 이 뉴스토마토 요거만 보면 되거든요. 뉴스인사이다. 인사이다죠. 예.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여하튼 뭐 한다고 한다는데 뭐 초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시라. 네. 비서관실에서 여론 데이터나 이런 거 정확히 빅데이터까지 수렴을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초코파이 말고 초코파이가 전달되지 말고 이 데이터가 전달돼야 제대로 전달돼야 된다. 오늘 대통령 많이 나오시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 근데 초코파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민정비서관에 우리 이동옥 전 행안부 대변인에 제가 내정을 했고요.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우리 그 아픈 손가락이죠. 원모. 이원모 우리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이 됐고 또 다시 돌아오네요. 법률비서관에는 우리 이영상 변호사가 내정을 제가 했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정을 전환하는 과정이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아니 저 씨. 대통령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아니 좀 질문 두 가지만 받을게요. 그러면. 아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쓴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너무 윤석열 사단 아닙니까? 아니 무슨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제가 검찰총장입니까 그러면? 아니 최상병 특검이 생각. 제가 그러면 국민들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까? 네. 참 저 이영상 변호사는 또 검사 출신이네요. 또. 또 검사 출신이네. 아니 우연입니다. 이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거 혈액형이 같다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지. 우연이다. MBTI가 같다 이런 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검사면 검사를 잘하나요? 조직 검사 이런 걸 잘하고 또 우리 검사 전문입니다. 그거는 다. 참 이거 MRI 이런 거, CT. MRI.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시면 우리 코너 없어져요. CT는 우리 서울 CT가 아주 그 유명. 아이고 예. 용산 알겠습니다. CT. 너무 나갔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 디올백 그 수사 지시하면서 특수부 검사 3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특검 물타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약속 대련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내용에 달렸다고 봅니다. 네. 뭐냐면
그냥 얼렁뚱땅 대충 시간만 끌면은 저는 물타기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랬더니 총선에 영향 줄까봐 그랬다는 것이 명분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대로 저는 수사를 해야죠. 분명하게 수사를 해서 꼼꼼한 수사를 해가지고 늦었지만 늦은 데 대해서 비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물타기라는 것도 내용이 부실하면 그런 비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이게 뭐 특검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는 특검법이냐 특검법이 아니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최상정도 밝히는 마찬가지고. 거. 예. 그러면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다 돼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입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속도를 내서 왜 속도를 안 내고 이러면 자꾸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돼요. 네. 명명백백히 수사해서 밝히면은 물타기용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것이고 시간 질질 끌면서 그리고 8, 9월 돼서 제 임기 내에 하기 힘들었고요. 네. 다음 검찰총장에게 넘길 수밖에 이러면은 물타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재명 대표님. 예. 가족 문제가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제가 영수회담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가족 리스크를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대통령님께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도 가족 리스크 있지 않아요? 예, 알겠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넘어가시네요. 배종찬 그냥. 소장이 빨간 옷 입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아니 속옷이 빨간색이든가? 예전에 같이 네 그때는 많이 환영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번에는 예, 김봉신 이택수 쪽으로 옮겨갔나요? 네. 많이 옮겨갔죠. 네. 자, 이재명 대표 나왔으니까 민주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예. 국회의장 이제 민주당에서 나옵니다. 선출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인데 선출은 다음 주 16일 날 합니다. 승자 누가 될까요? 지금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우원식, 박지원 이렇게 5파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승자 짚어주십시오. 저는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대로라면 추미애.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도 참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더 대립이 되는 물론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지층들의 여론은 추미애.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조정은 조정식. 왜냐하면 예. 조정이 들어가면 조정식. 왜 그러냐면 그래야 되는 게 정성호나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몰린다. 너무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몰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건 여론에 조금 의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좀 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막 이재명 대표 가까운 사람 위주로 가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여론상으로 보면 추미애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좀 작동한다면 조정이 된다면 조정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배종찬 소장이 예. 편파적인 것 같습니다. 왜 박지원 전 전 국정원장 대파인데. 왜 얘기하지 않죠? 이게 방송이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이걸 빠뜨리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 마음은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이다. 왜 박지원이냐? 같은 아파트 살아요. 뭔 소리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런 게 바로 아무 말 대잔치죠. 자, 오늘 배민 여기서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배종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코너는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벨라코프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한국 언론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4일입니다. 언론 지수를 공개를 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이 62위를 기록을 해서 지난해보다 15단계 떨어졌는데요.
우리 평론가님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예상했던 것이다. 네, 결과 아닌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 순위가 높은데? 덜 떨어졌다. 덜 떨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모두가 다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부 비판했다가는 또는 김건희 여사라는 표현 안 붙였다가는 바로 수사 들어가고 네. 압수수색 받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것만 보면은 62위도 좀 높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언론 저도 지수? 크게 예.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예상했던 바였고요. 네. 처음부터 거의 그 후보 시절 때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바이기도 하고 네. 뭐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사건부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단계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후보 시절부터 예상했던 후보 시절부터 예상이 됐습니다. 예. 저는 그게 딱 보였습니다. 딱 보였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상하죠. 그 일리아 교수님도 예상을 했었고 한 국민의 절반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 왜 대통령으로 뽑혔을까요? 뭐 그건 이유가 따로 있죠. 근데 또 지금은 그 국경 없는 기자의 그 네. 그래프까지는 나왔는데 그래프 보면 딱 항상 내려가는 경우가 딱 공교롭게도 이명박 때, 박근혜 때, 윤석열 때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보수 있어요. 정부 들어섰을 때. 자, 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총 몇 개 나라가 지금 세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 평가가 되고 우리는 어떤 분류가 지금 되는지 말씀처럼 언제 높았고 언제 또 떨어졌는지 충분히 예상은 가능하긴 한데요. 네. 일단 전 세계 180개 나라를 대상으로 매년 이제 발표가 되는데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뭐 김대중 정부 요 시절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때는 31위까지 올라갔어요. 최고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69위,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고 이번에 62위죠. 자, 사실 지금 상황은 문제 있음으로 분류가 됐고요. 그러면 왜 문제 있다고 평가를 했느냐? 저는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도 뭐 이걸 얘기를 하면은 수사를 받으러 오라거나 압수수색 당할 일이 많아서요. 한국의 언론사들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몇몇 언론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로부터 기소 위협을 받았다. 2022년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고발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기자들과의 소통 잘 안 하고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언론 더탐사를 비롯해서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 시민언론 민들레 압수수색 당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시민위원회가 입틀막 심의하죠. 정부 비판적인 방송사 상대로 법정 제재 남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특히 대통령 부부의 비판적인 보도를 중징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등 다른 산업 분야의 기업이 언론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 상충의 위험이 커졌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진그룹이 YTN 인수했죠. 호방건설이 서울신문 인수했죠.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 대부분 소유주는 어디 있죠? 건설사들입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만 그러냐? 미국도 사실은 별로 순위가 높지 않아요. 55위거든요. 미국 낮네요. 생각보다 낮다. 왜? 자, 미국 대기업이 미국 언론사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러시아는 정확한 숫자는 아마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안 말해도 되는 굉장히 낮게 있고요. 뭐 거의 이제 중아메리카나 남아메리카의 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반대로 조금 또 신기한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수가 조금 올라왔어요. 조금이지만 조금 올라간 것도 좀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이고. 근데 우크라이나 순위가 우리보다 높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상황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침공한 직후에 우크라이나는 보도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보도는 정부를 거쳐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는 우크라이나보다 그럼에도 네. 우리보다 높습니다. 높다. 네, 뭐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뭐 그건 충분히 또 어쩌면 좀 이해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러시아는 뭐 아예 지금 뭐 반대 언론, 반정부 언론은 다 전면이 폐지가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기자 활동이 거의 불가함에 가깝고 웬만한 이제 푸틴을 비판하는 언론사나 기자들은 해외에 나가서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럼 일리아 교수님 그 일반 시민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인이잖아요. 살짝 위협감을 느끼시는지 혹시나 위협감 느낍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예, 크게 상관없습니다. 가족들이 러시아에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웃 나라 일본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인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라인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지금 라인을 좀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평론가님? 네, 이 라인이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긴 한데요. 일본 국민의 83%, 뭐 9,6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입니다. 거의 카톡 같은 거네, 우리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라인 야후라는 곳인데요. 이 라인 야후의 주식을 64.5% 가지고 있는 A홀딩스라는 지주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A홀딩스의 지분을 우리나라의 네이버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의 공동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라인야후 측에서 약 44만 건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총무성이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행정지도가 3월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인 야후 측에서 저희가 네이버와 기술 협력을 앞으로 축소해 나가고 네이버 의존도를 줄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인 4월 16일 날 또다시 2차 행정지도가 나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거고 언제까지 줄일 거고 그 굉장히 압박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7월 1일까지 정확하게 답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행정지도 내용 자체를 보면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일본 측에 넘겨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해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지분에 있어서 네이버 쪽으로부터 받아내라, 소프트뱅크를 압박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정부가 혹시나 플랫폼 아주 이 한국 플랫폼이긴 한데 자기 나라가 좀 디지털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이거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뭐 그 작년에 있었던 정부 노출 사건을 가지고 그걸 이제 변명으로 쓰고 실제로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도 국민 메신저로 취급을 받지만 그보다 라인이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태국이나 뭐 대만이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라인을 장악하게 되면 동남아 메신저 거의 그쪽으로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돈이 숨겨 있는 그런 잠재적인 자본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뭐 대한민국 정부도 약간 일본의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주니까 이게 기회다라는 그때가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매우 소극적이에요. 보수 신문인 조선일보도 이거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소극적이죠? 저 우리 정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정부 측 관계자는 계속 인터뷰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기업의 문제인데 왜 정부가 관여를 하느냐. 우리는 지금은 관여할 때가 아니고 네이버가 기업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시점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본이 그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도 맞지
맞지 않게 유독 라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하게 행정 지도를 내리고 계속 압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한국 기업인 네이버를 압박하는 거고, 이거는 기업 차원에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 기업이고, 어떤 것도 정부 측에 예를 들어서 뭐 인허가라든지 또는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일본 공무원들이 이거 안 되는데 라고 계속 제동을 걸게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우리가 들어줘야 돼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기업의 문제입니까? 그러면 일개 민간 기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단순히 뭐 지네 기업 합작했던 기업 간의 내부 문제겠지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동남아에서요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억 명 정도 된다고 2억이나 하거든요. 됩니까? 자, 그러면 일본이 왜? 자, 아니 소프트뱅크도 가만히 있는데 일본 정부가 왜 굳이 나서서 라인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위 석유, 원유로 취급받는 게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자국 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역외로 나라 밖으로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제동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자, 일본이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일본인들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왜 한국 기업이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틱톡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틱톡 금지법 만들었거든요. 네.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지금 중국이 틱톡인데 이거 중국이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건 재판을 좀 해봐야 알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이제 변호사니까 일본의 행정 지도, 행정 명령은 거의 법률과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일본은 관료들의 힘이 굉장히 너무 센 셉니다. 나라입니다. 예. 엄청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 행정 지도, 법적 구속력 없으면 대충이 안 돼요. 아니에요. 예,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행정 지도, 행정 명령, 행정 처분에 대해서 재판으로 다투는 게 이제 행정 소송인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하고 이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 소송을 왜 하는데 이길 수도 없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키는 걸 갖고 그것을 사법적으로 다투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미국도 지금 틱톡 관련돼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이거 관련해서 재판을 걸고 있고 사법적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개인정보를 빌미로 지금 각각 기업에 경고를 한 상황인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합동으로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어느 정도의 변명을 써서 상대방의 지분을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틱톡 사건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자기 나라의 대국민이 대량으로 개인 정보가 다른 나라로, 그것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동 걸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중국은 네.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에 어떤 그 조항이 있냐면 제7조에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 정부가 원한다면 본인 그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정부에 넘겨야 되고 그걸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틱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네. 입장에서 국가 안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든 중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정보를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나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는 라인 이용자의 정보를 우리 국가가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고, 없어요. 그런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틱톡하고 다른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미국은 지금 적대적인 관계고 그렇죠. 서로 적성국가 맞습니다. 같잖아요.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하고 일본,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엄청난 우호 관계 기시다 아닙니까? 총리랑 좋은데 지금. 예. 네. 아니 친구의 뒤통수를 이딴 식으로 칩니까? 누가 친구한테 삥을 뜯습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네. 이 일본이 외국 기업 이게 사실은 딱 반반한 거예요. 서로 경영권.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력을 대지만 일본에서 하는 거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건데 51대 49가 되면 경영권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건데 이렇게 일본이 외국 기업 뒤통수 친 경우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뒤통수를 대표적으로 맞았었죠. 맞았어요? 2019년에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서 네.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이 엄청 힘들었죠. 다 난리가 났었죠. 힘들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닛산 하고 르노 간의 합작에 네. 있어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갑자기 그 일본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도 내부를 보면은 아니 르노라는 프랑스 회사와 닛산이라는 일본 회사가 서로 합작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르노의 입김이 세지는 것을 경계해서 의도적으로 일본 측, 그러니까 닛산 측 관계자들과 일본 정부가 짜고 이런 식으로 쳤다. 이런 식의 구속. 그리고 심지어 이 곤 회장이 그 당시 이렇게 구속을 당하면서까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게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당시 외신들이 이거는 진짜 닛산 그 곤 회장 입장에서 굉장히 기괴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고 그래서 오죽하면 곤 회장이 굉장히 기괴한 방법으로도 탈출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결국 닛산 지분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뀝니다. 바뀌게 되죠. 43%에 달하던 르노의 지분이 결국은 2022년에 15% 수준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경영권 관련된 거네요. 입장 바꿔가지고요. 저희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그 가해 기업에 한국 자산을 매각해서 피해자들한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본 기업들한테 니들 절대로 배상금 내놓지 마. 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서 계속 협박했죠. 그러면서 결국은 대화 끊어지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은 자기 기업들에 대해서는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하면서 왜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네. 그 후보 시절에 또 어느 한 후보가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영업사원이 1호가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죠.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구호가 어디 갔는지 좀 안타깝다. 영업사원이라면 이거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 또 이웃 나라 러시아도 한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5번째 임기를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자, 뭐 연설도 어려운 시기에 단결을 강조했는데 9분간 연설을 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2단계에 와서 푸틴이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놀랍지도 않고요. 네. 또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아하. 푸틴이 취임식 할 때마다 취임식은 항상 5월이거든요. 네. 러시아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바뀌었지만 5월이 됐죠. 네. 항상 푸틴이 취임식에 이제 자기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그 러시아 말에서 그게 5월의 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지시를 냈어요. 뭐 2030년까지 러시아가 뭐 GDP가 어떻게 돼야 될 거고, 뭐 수명이 어떻게 돼야 될 거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딱 그렇게 세웠어요. 네, 재미있는 게 2012년에 푸틴이 이제 다시 3선으로 성공했을 때부터는 똑같은 이제 5월의 지시를 했는데 지금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그거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성공률이 10%밖에 안 돼요. 아, 지시 이행할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된다. 심지어 12년에 예. 푸틴이 지시한 것 중에 지금의 2024년에 보면 목표치가 훨씬 더 낮아졌어요. 지시를 다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 사람들께 또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12년 5월의 지시를 보면 앞으로 러시아가 2020년까지 포르투갈 GDP를 초월하겠다. 아, 포르투갈을 이기겠다. 라는 딱 그 라인이 예. 밈이 됐었거든요. 예. 우리가 포르투갈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푸틴이 자기 지시를 내렸을 때, 자, 거기 포르투갈 어떻게 됐나? 라는 밈이 돌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그래, 초월했나? 벌써? 초월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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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못했죠. 못했죠. 자,
야, 놀랍습니다. 예. 러시아 분들도 유머러스합니다. 밈 같은 거 보면 재밌고요. 유머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너무 슬픈데. 슬픈데요. 다섯 번째 이제 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전망해 볼까요? 네. 가겠죠? 예. 푸틴은 더 강력해지겠죠. 네. 네. 6년 임기예요. 6년입니다. 예, 6년 임기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은 6년 임기가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할 수도 2030년 네. 대선에 또 나오시겠죠. 그래서 거의 종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이전에 그 대선에서의 당선 지지율 있잖아요. 네. 득표율을 계속 높여왔고 이번에도 83%를 넘었어요. 훨씬 넘겨가지고 됐기 때문에 확고하게 자기 권력이 공고화됐고요. 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임기 초반 아닙니까? 게다가 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더욱 승기를 잡아가겠죠.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8%를 점령을 한 상황이고 네. 러시아로 편입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는 정말 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렸다고 볼 수 있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에서 러시아가 더 이길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저는 푸틴 입장에서 뭐 급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장기화될 것이다. 네,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네.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블랙스완이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는 시나리오가 아닌 이상 계속 이어질 거고, 근데 또 지금은 경제 전문가를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27년인가 2018년까지는 그러니까 최대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한계로 꼽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러시아가 상당히 많은 돈을 막 이렇게 쏟아붓고 있고, 전쟁 비용으로. 네, 전쟁 비용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사람을 이제 뽑고 동원해서 그렇죠. 전쟁으로 보낼 때는 엄청 큰 돈을 돈이 하거든요, 들죠. 계약금으로. 그래서 그런 돈은 일단 지금 올해와 내년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산이 되어 있지만, 한 3, 4년 후에는 확실히 그런 삐뚤거림이 보여질 거고, 이게 돈이 끝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이 조금 장기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또 전쟁의 기운이 또 여전히 감돌고 있는 중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 지금 장악했는데요. 여긴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두 가지 노림수, 어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던 네. 상황에서 라파 국경 검문소를 장악을 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첫 번째는 이제 하마스 괴멸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원하면 공격을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휴전 협상에서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이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들 나왔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 휴전 협상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맞아요. 협상안이 사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처음에 제출을 한 거였고, 네. 그 내용 중에서 지속 가능한 평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를 카타르, 이집트, 미국이 이제 논의를 해서 넣었어요. 이건 이제 하마스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하마스는 계속해서 영구적인 휴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스라엘은 영구 아니고 우리 잠깐 인질 석방을 위한 기간만 확보하는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하마스 측은 사실 이스라엘이 새로운 장애물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긍정적이야 라고 사인을 할 준비를 하고 협상단을 이집트 카이로에 파견까지 했는데, 네. 이스라엘 측에서 이 문구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영구 휴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러고 틀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협상이 거의 와해된 협상이 상황이에요. 끝난. 예. 지금 미국 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뜻하고 달리 가는 것 같기도 해요. 네타냐후 그 총리 발언도 그렇고, 지금 협상 이런 거 별로, 휴전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 입장이 어떨까요, 그러면? 미국도 조금, 그러니까 네. 외부로 봤을 때는 미국도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군요. 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자기 인터뷰를 통해서 만약에 라파를 장악하게 되면 더 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까지는 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바이든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갈등이 많이 생겼고 또 미국 대학교 캠퍼스에서 그렇죠. 막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예. 그걸 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의 대중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거에 또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동맹 국가를 그냥 그대로 대놓고 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의 어려운 출처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지난번 주에도 좀 다뤘지만 반전 시위가 지금 미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 네, 계속,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심해야 되게. 예. 네,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코넬대 총장이 또 사임을 했거든요. 코넬 대학교.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단순히 반전 시위가 확산이 되고 있어의 차원이 아니고 미국 전체적으로 그 미국의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정말 가장 많이 보장돼야 할 대학이라는 공간에 마저도 반유대주의 프레임으로 사람들을 단죄하기 시작하고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을 못 이겨서 총장들이 지금 3번째 사퇴를 했단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저는 지금 미국 사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아주 단초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미국의 가치, 미국이 정말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수정헌법 1조예요. 그게. 예, 네. 맞습니다. 가장 그게 중요한. 반유대주의 프레임에 맥없이 지금 계속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미국 사회에 저는 더 큰 위기가 닥친 게 아닌가. 앞으로 반전 시가 더 된다면 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쪽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아무리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잘 쓸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야, 트럼프 대통령 딱 반대되는 상황이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말씀 오늘 감사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